에너지관리기능사 2010년 5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동제의 신호 전달 방법 중 신호 전송 시 시간 지연이 다른 형식에 비해서 크고 전송거리는 100m에서 최대 1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시간 지연,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다른 형식에 비해서. 그러면 자동제의 신호 전달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전기식, 요압식, 공기식 이렇게 있고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거 전기식. 1순위죠. 두 번째 요압식, 세 번째 공기식 가장 느립니다. 전송 거리도 가장 짧습니다. 복잡한 신호 전송도 어렵습니다. 복잡한 신호 전송은 전기식이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조작력, 어떤 게 힘이 가장 센가? 전기식이 가장 원래 셉니다. 그리고 요압식, 공기압식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시간 지연이 크다. 한 번씩 봅니다. 중요 특징. 공기압식 신호 전달 지연의 단점이 있다. 전송거리가 짧다. 요압식 조작력 및 조작 속도가 크다 그랬는데 공기압식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송거리는 300m 정도. 전기식은 복잡한 신호에 적합하다. 신호 전달이 가장 빠르다. 조작력도 강하다. 전송거리는 최대 10km까지도 전송거리가 가능하다. 문제 2번. 배기가스 중에 함유되어 있는 CO2, O2, CO 세 가지 성분을 순서대로 측정하는 가스 분석계. 이거 흡수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흡수 액체, 이런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액을 사용해요. 약품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뭐냐? 차례대로 CO2, O2, CO 이렇게 흡수를 해서 분석하는 화학적인 가스 분석계.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약품으로 흡수 시약을 사용하느냐? CO2는 KOH, 수산화 칼륨 30%가 풀어져 있는 수용액. 그 다음에 O2, 산소는 알칼리성 피로가롤 용액.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는 암모니아성 염화체일 구리 용액. 이런 용액을 사용하고요. 세부적으로 기능사 수준에서는 이런 흡수 시약까지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설비 쪽에 연관된 나중에 가스 기능사라든지 가스 관련 시험은 기능사 수준부터 흡수 시약을 알아야 되고요. 에너지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이 되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3번. 기체연료의 연소장치에서 예혼합 연소 방식 번호 종류가 아닌 것. 기체연료에 연소하는 것이 확산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혼합 연소가 있어요. 확산 연소는 뭐냐 하면은 공기 중에 분사가 되면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혼합 연소는 공기를 미리 혼합하는 거예요. 공기를 미리 혼합. 공기를 미리 혼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 그래서 확산 연소는 연소하는 기구가 구멍만 뻥뻥 뚫어져 있는 포트,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는 버너 두 가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혼합 연소는 포트는 사용이 안 되고 버너만 사용이 됩니다. 예혼합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가 세 가지. 고압 버너, 저압 버너, 송풍 버너. 고조성이 있습니다. 고압 버너, 저압 버너, 송풍 버너. 해당 사항 없는 것. 회전 분무식 버너는 중유를 연소하는 버너 종류입니다. 로타리 버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거 정답 확인하면 4번이 되겠죠. 문제 4번. 액체가 어느 온도 이상으로 가열이 되어서 그 증기압이 주변의 압력보다도 커져서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즉 물을 끓이면 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빵빵빵 터져서 증기가 올라온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끓는다. 한자로는 비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발이라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하는 것. 비등은 액체 내부에서도 같이 표면뿐만 아니라 기화하는 것.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곧바로 변하는 것. 이게 승화고요. 반대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도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문제 5번. 고온의 증기로부터 부르동관식 압력계 부르동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이게 사이폰관인데요. 압력계 보호하기 위해서 돼지꼬리 모양으로 된 걸 설치하고 연결합니다. 이 사이폰관은 안쪽에 물을 채워내야 되고
온도는 80도 이하를 유지하고요. 사이폰관의 안찌름은 6.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6.5mm. 사이폰관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증기로부터 직접 고온의 증기가 들어와서 압력계가 팽창, 신축에서 파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채운 사이폰관을 설치한 다음에 압력계를 연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6번.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 배관의 굵기가 25mm입니다. 배관의 고정 장치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느냐?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 배관이니까 가스 배관이죠. 가스 배관은 배관이 처지 않도록 배관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데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 장치를 설치합니다. 배관의 간격에 따라서 1m 간격, 2m 간격, 3m 간격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지금 25mm인 경우는 2m마다 하나씩이고요. 간격이 13mm 미만일 때는 1m마다, 13에서 33mm 미만일 때는 2m마다, 간격이 33mm 이상이 되면 3m마다 하나씩 고정장치를 설치합니다. 25mm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니까 2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문제 7번.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압력은 중량 또는 힘. 중량과 힘은 개념이 같아요. 그 다음에 나누기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 모양이. 그래서 면적당, 단위 면적당 누르는 무게 또는 누르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예, 가번이 답이 되겠죠? (8번) 통풍장치에서 통풍 저항이 큰 대형 보일러나 고성능 보일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풍 방식 그랬는데요. 통풍 방식은 자연 통풍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통풍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연 통풍은 송풍기가 없다. 강제 통풍은 송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송풍기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버너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면 압입, 연도 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흡입, 양쪽에 되어 있으면 평형. 그래서 대형 보일러에는 평형이 좋습니다. 통풍력이 가장 강하고 가장 원활하게 논의 압력도 조정이 용이합니다. 압입은 버너 입구 쪽, 흡입은 연도 쪽, 평형은 압입과 흡입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대형 보일러, 고성능 보일러 사용되는 게 평형 통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죠. 문제 9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모든 가스는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스의 비체적인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자,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요.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늘어요. 둘 다 왼수지간이야, 반비례. 그래서 둘 다 곱하면 똑같아요. 콘스탄트, 일정하다.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2분의 1로 돼버려. 압력이 3배면 부피가 3분의 1로 돼버려. 반대로 압력이 2분의 1로 되면 부피가 2배예요. 곱하면 항상 1, 처음 상태와 똑같아. 이런 법칙을 뭐라 그러냐? 보일의 법칙, 그렇게 부르죠. 보일의 법칙.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위쪽의 압력과 부피 곱한 것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은 보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 온도와 압력은 비례한다.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올라간다.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것. 즉 밑에 쪽으로 깔아앉은 것은 쌀법칙, 샬법칙, 보리쌀 법칙. 위로 뜬 것은 보리, 밑으로 깔아앉은 건 쌀.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면 보리만 위로 뜹니다. 이건 보일의 법칙. 자, 그 다음 10번. 보일러에서 노통의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약 1m 정도의 노통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노통이 있으면 연소실, 통이 노통이죠. 보일러 본체에 들어있는 것을 1m 간격으로 끊어서
가운데 링 끼우고 이렇게 벌려서 리벳으로 잇는 거. 이것을 아담슨 이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담슨 조인트 그렇게 말하고 평형 노통일 때만 사용되는 방식이죠. 평평한 거. 원래는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음 방법으로 고안된 겁니다. 아담슨 이음, 아담슨 조인트 이렇게 말하고요. 파형 노통은 대신에 이런 아담슨 조인트를 하지 않고 노통을 파도 모양으로 제작한 거. 이렇게 주름 잡아서. 그러면 이것을 파도 모양으로 제작한 노통, 파형 노통 그렇게 말하고요. 파형 노통의 종류는 브리, 데모, 폭파 6종류가 있습니다. 브리, 데모, 폭파. 브라운형, 리즈 포즈형, 리즈 포즈형, 데이톤형, 모리슨형, 폭스형, 파브스형. 그래서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골의 높이 또 이 가운데 피치 형상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문제 11번. 연료를 연소를 시킬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 즉 공기비를 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식이 뜻하는 건 뭐냐? 공기비에서 빼기 2를 해버렸다? 공기비는 원래 실제 공기를 이론 공기로 나눠본 거예요. 이게 공기비입니다. 근데 빼기 1이니까 이것도 써보죠. 이론 공기분의 실제 공기, 이론 공기분의 이론 공기. 그러면 1이죠.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니까 이건 퍼센트로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속의 내부 내용만 살펴봅니다. 분모가 같으니까 이론 공기분의 실제 공기 빼기 이론 공기죠. 그러면 실제 공기 빼기 이론 공기가 뭐죠? 이게 실제 공기에서 이론 공기 차이, 이게 과잉 공기죠. 한마디로 이론 공기분의 과잉 공기가 얼마나 되느냐 퍼센트인데 이걸 과잉 공기율 그렇게 부릅니다. 자, 12번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분출 장치는 보일러 밑바닥에서 농축된 더러운 물을 빼내기 위한 장치죠. 가번 불순물로 인한 보일러에서의 농축을 방지한다. 나번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을 조정한다. 증기압력 조정하는 거 따로 있죠. 증기압력 조절하는 것은 가마 밸브라고 따로 있죠. 보일러에서의 발생한 증기압력을 사용처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압력으로 조절하는 것은 가마 밸브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케일 고착, 물때가 달라붙는다거나 슬러지 생성을 방지한다. 라번 보일러 관수, 보일러 수를 관수라고 합니다. 이에 pH를 조절한다. 이것은 pH가 맞지 않을 때는 물을 빼버리고 새물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나번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13번 자동 제어 중에서 인터럭 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인터럭은 5가지가 있죠. 압력 초과, 설정 압력이 초과할 때, 불착화, 화염 검출기로 연소 실내의 화염이 갑자기 불이 꺼졌을 때, 그 다음에 프리퍼지, 점화 전에 송풍기가 작동이 안 돼서 환기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저수위, 수면기 하단 안전 저수 이하로 감수 시에 위험하니까 연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저연소, 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줄여지지가 않아요. 연료 조절 밸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자 밸브가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 것은 고연소 인터록이죠. 고연소는 없어요. 저연소 인터록입니다. 문제 14번. 물체의 열의 이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자, 복사라고 하는 경우는 빛의 형태로 이동되는 거예요. 빛의 형태로. 밀도차가 아니고. 밀도차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 그건 아니고요. 4번. 열 관류율과 열 전달률의 단위는 같다. 열 관류율이나 열 전달률은 킬로칼로리 per 제곱미터 아워 도시. 이렇게 되고요. 요즘에는 요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제곱미터 아워 도시. 심지어는 킬로줄과 아워를 3600초 나눠서 1초에 1킬로줄 그러면은 에너지가 킬로와트로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 이렇게도 쓰여서 나옵니다. 또는 킬로자 빼고 와트 이런 식으로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 자, 그 다음에 3번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은 증가한다. 이처럼 이동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것은 면적, 접촉된 면적, 열 전달률 곱하기 온도차. 이게 전달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인데요.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증가하고 면적이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증가하죠. 4번 열 전달률과 열 전도율의 단위는 동일하다 그랬는데 열 전달률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도시. 열 관리율과 똑같아요. 열 전도율은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 제곱미터하고 메타하고 차이가 있죠. 서로 두 부분이 틀리죠. 이건 그냥 미터, 이건 제곱미터. 그래서 단위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15번 수소가 12% 수분이 0.4%입니다. 이 중에 저희 발열량이 9,850kcal/kg입니다. 이 중에 고위 발열량은 약 몇 kcal/kg인가? 저희 발열량 구하는 식이 있었죠. 저희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빼기 600 곱하기 가로 수소의 9배 9H 플러스 수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위 발열량을 구한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되어 있는 전체를 옮겨서 이항 정리.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옮기면 되겠죠. 따라서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 플러스 이 부분이니까 저희 발열량이 얼마? 9,850 플러스 600 곱하기 가로 열고 9 곱하기 수소가 12% 퍼센트 떼려면 숫자로 쓰려면 나누기 100 해봐야겠죠. 따라서 0.12 플러스 수분 0.4%인데 역시 퍼센트 떼려면 나누기 100 해서 숫자로 고쳐야겠죠. 0.004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약 얼마일까? 답 확인해 봅니다. 1500 계산기 누르면 1500.4 소선 밑에 생략했네요. 보기 중에서 가까운 것은 나번이 답이죠. 문제 16번 보일러 화형 검출기 종류 중에 화형 검출의 응답이 느리고 버너 분사, 정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화형 검출기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세 가지가 있죠. 플레임 아이는 빛을 감지하는 것.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전기가 통하는 성질, 전기 전도성, 이온화 현상을 감지하는 것. 스택 스위치는 버너 쪽이 아니고 연도 쪽에 설치가 되어서 열에 의해서 바이메탈 스위치로 감지가 되는 건데 바이메탈 스위치가 금속 열팽창이 서로 다른 것을 두 개의 박판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열받으면 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았다가 이렇게 원상복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형 보일러에는 사용하면 위험하고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합니다. 지금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발열 현상, 바이메탈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스택 스위치, 연두에 설치한다.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다. 소형 보일러에만 쓰입니다. 플레임 아이나 플레임 로드는 다 버너 입구 쪽에 설치가 되고요. 대부분. 플레임 아이는 주로 유리용 보일러에, 플레임 로드는 가스용 보일러에 설치가 됩니다. 문제 17번 주철제 보일러 설명으로 특징이 틀린 것. 가번 내식성이 우수하다. 부식에 견디는 성질이 우수하다. 섹션 증감, 조각을 증감을 해서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조각을 조립을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틈새가 세기 쉬워서 저압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이므로 피해가 크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라번 주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 주물로 제작하니까 주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18번. 액체 연료 중에서 경질류 연소 방식에는 기화 연소 방식이 있다. 그 종류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액체 연료가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어요. 경질류는 가벼울 경자, 중은 무거울 중자. 중질류는 중유를 말해요. 중유. 경질류는 등유나 경유를 말합니다. 등유나 경유는 상온에서도 증발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물처럼 잘 흐르기 때문에, 점도가 적기 때문에 바로 버너 노즐로 분사하면 분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발식 버너를 사용합니다. 주로 증발식 버너. 종류로는 심지식, 증발식, 나오는 여기 포트식, 웰프레임식,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중유는 유압식, 회전 분무식, 초음파식, 기류식, 기류식에는 고압기류식, 저압기류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식, 이것은 기화연소 방식이 아니고 중유를 연소하는 무화연소라고도 합니다. 무화연소에 속하는 방식이다. 종류가 좀 틀린 거죠. 중유의 무화식 버너의 초음파식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19번.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서 틀린 거. 보유 수량이 적고 전열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증기 발생이 빠릅니다. 대신에 빨리 빠져나가면 새로운 찬물이 얼른 채워지니까 이 드럼 내에 온도 변화가 심하고 압력 변화가 심합니다. 부하 변동 시 압력 변화가 크다. 환경이 적기 때문에 고압에도 잘 견딘다. 보일러 순환이 좋고 보일러 효율이 좋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에 적합하다. 이래야 되겠죠.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20번. 보일러 자동제어에서 1차 제어장치가 재명령하고 2차 제어장치가 1차 명령을 바탕으로 제어량을 조절하는 측정 제어는 그랬는데요. 자동제어가 1차 자동제어가 있고 1차에서 자동제어가 제어된 결과가 2차의 자동제어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이런 방식, 이런 것을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제어. 이런 특별한 방식을 4번이 답이죠. 21번. 전기식 집진장치에 해당되는 것. 전기식은 대표적인 코트레식 집진기가 있고요. 스크래버는 물을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습식, 유수식이죠. 백필터는 필터, 여과시키는 주머니가 달려있는 여과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과식. 사이클론식은 원심식이고요. 선회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집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22번. 열 정산 시에 측정하는 방법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연료의 온도는 유량계 전해에서, 유량계 전에서가 아니고 유량계 전해에서 측정한 온도를 한다. 보통 이제 번호 입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4번. 증기 압력은 보일러 입구에서 측정한 압력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일러 입구에서가 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일러 출구에서 나오겠죠? 예. 증기 뽑아내는 곳. 다만 급수온도는 절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탄기 전에서 전후 다 측정합니다. 원래 절탄기가 있는 경우는. 라번 증기 온도는 과열기가 있는 경우에 과열기 출구에서 측정한다. 이건 맞고요. 자, 해당 사항 보일러 입구가 아니고 보일러 출구 쪽에 나오는 데서 측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중간쯤 맞는 것은 가와 다는 맞다. 애매모호하지만 그래서 나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번 400kg 물을 20도에서 80도로 가열합니다. 그럴 때 4만 kcal 열이 공급했다. 이 설비의 열 효율은? 효율은 항상 공급한 것분의 흡수한 유효열이죠. 자, 그런데 공급한 것은 어떻게?
4만 킬로칼로리를 공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유혈은 흡수한 걸 말하는데 흡수할 때는 물이 흡수한 거죠. 400kg의 물이 20도에서 80도로. 그럼 양변이니까 400 곱하기 물비열 1 곱하기 온도차 80 빼기 20도. 예, 가로 바깥에서 곱하기 100 하면 %로 구해지겠죠. 계산기 눌러서 정답을 확인하면 답은 60%가 답이 됩니다. 계산기 눌러서 확인을 하면은 60%가 답이 된다. 24번. 증기의 발생이 활발해지면 증기와 함께 물방울이 같이 비산해서 증기관으로 추출이 되는데 이때 드럼 내에 증기 추출구에 부착해서 증기 속에 포함된 수분의 추출을 방지해주는 관은 그랬어요. 관. 뭐냐? 비수 현상을 방지해주는 건데요. 비수 방지관이라고 합니다. 물방울이 증기와 함께 비산, 팍 이렇게 같이 튀어나오는 것을 비수 현상이라고 하고요. 보일러 본체에서 증기 밸브를 급격히 개방하면 많은 다량의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팍 떨어지면 작은 물방울이 튀어올라. 사이다에 병뚜껑 딱 터서 압력을 빼면은 이 표면에서 작은 물방울이 팍팍팍 튀어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 이런 것을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증기관에 추출하기 전에 이렇게 기다란 파이프를 연결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증기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밸브를 열더라도 소량의 증기만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급격한 압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고 따라서 비수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이러한 파이프를 비수 방지관 그렇게 부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수간식 보일러에서는 직접 물방울을 직접적으로 걸러주는 게 있어. 수분을. 발생한 증기 중에 수분을 걸러주는 것은 수간 보일러에서는 기수분리기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 25번.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 계산할 때 필요한 값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상당 증발량식 외우고 계셔야죠. 상당 증발량 곱하기 증발량력 539 이렇게 한 거나 실제 상태의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한 것이나 같아요. 따라서 이걸 구하려면 곱하기 539를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 구할 때 필요한 요소는 실제 증발량, 실제 증발량 값, 증기 엔탈피 값, 증기 엔탈피 값, 급수의 엔탈피 값 이렇게 필요하고요. 보일러 효율값은 필요가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6번. 물의 임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임계점 그래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온도가 상승하고 엔탈피가 증가합니다. 엔탈피 킬로그램당 진인 열량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 공급이 되면 0도에서부터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한 점이 되면 온도 상승이 안 이루어지고 열량만 들어가요. 그러다가 일정한 지점이 되면 다시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해 보면 이 지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열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왜 그럴까?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뭘로? 증기로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에서 증기로 상태가 변해. 잡열이 들어가는 구간이라 온도가 상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끓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이 부분은 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100% 증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하면은 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끓을 때까지 들어갔던 증발잡열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길었던 것이 점점 짧아져. 그러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압력을 엄청 높인 상태가 되면은 끓는 현상이 없이 옆으로 상태가 변하는 상황이 없이 바로 증기로 되는 희한한 상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한계까지 도달한 상태,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 한자로 다다를 임자, 한계 개자를 써서 임계점이라고 하고 임계점은 증발 현상이 없이 곧바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때 눌렀던 압력을 임계압력,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물을 관찰하면은 물에서는 임계압이 얼마냐? 22565 기압, 공합기압으로 2265 kg/제곱센티미터. 임계 온도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물의 임계 온도는 37415 374.15도씨입니다. 그럴 때 증발 현상이 없이 곧바로 기체로 변하니까 증발 잡열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맞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임계점이란 포화수가 증발 현상이 없고 액체와 기체의 구별이 없어지는 점이다. 임계 온도는 37415도씨이다. 맞고요. 습진기로서 최적 팽창 범위가 제로가 된다. 라번, 임계 상태에서 증발 잡열이 약 10kcal/kg 정도다. 아니고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은 액체의 밀도나 증기의 밀도가 같아져요, 사실. 엄청 고압으로 눌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습진기로서 최적 팽창 범위가 0이 된다. 즉, 늘어나는 것이 없다. 액체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4번이 틀린 거죠. 맞지 않는 거. 27번. 완전 연소할 때 실제 공기비가 가장 낮은 연료는 이 말은 공기를 적게 넣어도 연소가 잘 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소가 잘 되는 건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 다음에 고체 연료 순서이고요. 이 중에서 기체, 프로판이죠. 프로판. C3H8 화학식으로는 중유나 경유, 액체 연료죠. 코크스, 석탄을 구워 넣은 거죠. 고체 연료죠. 공기비가 가장 낮은 거 프로판. 자, 그러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는, 기체 연료는 공기비가 어떻게 될까? 공기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실제로 집어넣은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꾸 연소공학 설명할 때 제가 화장실 그림 많이 그리는데 공부하자마자 식사를 해야 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자, 여기다 넝을 샀어. 넝. 그런데 이것을 끝에까지 정확하게 안 보이게 딱 내리려면 물을 부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계산했다고 쳐요. 세계 석학의 노벨상 수상자가 인공지능 컴퓨터, 양성자 컴퓨터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만한 접촉 면적에 이만한 점도를 지닌 넝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뽕 빠지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 슈퍼컴퓨터로. 그랬더니 한 바가지가 나왔어. 그런데 실제로 한 바가지를 넣고 관찰해 보면은 내려가다가 말아. 왜? 물이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물이 의외로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더 넣었어요. 반 바가지 넣었다고 쳐봐봐. 그럼 뭐예요? 실제로 넣은 것은 1.5바가지죠. 이게 공기비 개념이에요. 한 바가지로 이론적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넣는 게 몇 배냐 하는 거죠. 덤으로 넣는 것을 과잉공기라고 합니다. 과잉공기. 그리고 이걸 덩을 연료라고 생각해봐요. 고체 연료일수록 덤으로 더 많이 넣어야 돼. 액체 연료, 설사하는 경우는 더 적게 넣어. 기체 연료, 더 적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체 연료와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보면은 1, 2, 3, 4, 5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공기비가 기체는 1.1에서 1.2, 액체 연료는 1.3에서 1.4 또는 1.2에서 해도 돼요. 고체 연료는 1.5배 이상. 자, 그러면 가장 낮은 연료 프로판이 되겠죠. 프로판. 프로판이 가장 적게 들어가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보기 중에서는 프로판이 가장 실제 공기비가 낮고 과잉공기가 적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유, 기름 중에서도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중유, 그 다음에 코크스, 고체 연료 이렇게 되겠죠. 문제 18번. 50kW 전기 온수보일러 용량을 kcal/h로 환산하면 1kW는 이제 동력 단위에서 자꾸 등장하는 킬로와트하고 표준 마력하고는 좀 일량과 열량으로 환산하는 것을 곧바로 결과값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량으로 하면 1kW는
102kg 중량 나가는 것을 1초에 1m씩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표준 마력은 75kg 중량을 1초에 1m씩 끌고 갈 수 있고요. 이것을 일량을 열량으로 바꾸면 시간당 약 860kcal/h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마력은 632kcal/h가 됩니다. 따라서 50kW니까 곱하기 얼마? 860kcal씩 해보면은 계산기 눌러서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약 43,000 계산이 됩니다. 문제 29번. 전열 방식에 따른 보일러의 과열기 종류가 아닌 거.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전달하는 방식. 물론 과열기 종류를 나눌 때 흐름 방향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열 전달 방식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흐름 방향에 보겠습니다. 흐름 방향. 연소가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소가스, 배기가스라고도 해도 해요. 연소실에 나오는 연소가스. 그 다음에 증기관에 증기가 흘러갈 때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다. 병류. 거슬러 오면서 한다. 향류. 따라간 듯 하다가 거슬러 간다. 혼류. 섞었습니다. 혼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연소실에서 불을 뗄 때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관이 한번 연도로 통과해야죠. 근데 연도는 약간 이렇게 연소일 끝나면 약간 상향 구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굴뚝 쪽으로 향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이 과열기 설치가 연소실 끝부분이나 연도의 첫 부분에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중간쯤에 있어. 그 다음에 연소실이 아예 안 보이는 위치가 있어. 이런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쪽에서는요, 연소실에 불이 타고 있는 이 화염이 빛의 형태로 빠르게 열이 전달돼요. 이 가까운 채에 있는 상태로 빛의 형태로 다이렉트로 복사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복사형.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연소실의 화염의 불꽃이 빛의 형태로 안 보이고 직접 연소가스가 흘러와서 접촉을 해야지만이 열이 전달되는 것. 이것은 대류형, 같은 말로 접촉형. 가운데 있는 것은 복사 대류형 또는 복사 접촉형,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아닌 거, 전열 방식의 복사형, 복사 접촉형, 접촉형, 이것은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고, 병류형은 흐름 방향으로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30번. 증기 난방에서 응축수 환수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 증기의 순환과 응축수 배출이 빠르고, 응축수 환수하는 겁니다. 증기 순환이 빨라. 방열량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대규모 난방에 채택하는 거. 응축수 환수 방법은 중력 환수가 있고, 기계 환수가 있고, 진공 환수가 있다. 진공 펌프로 강력하게 빨아들여서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식이라 순환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난방에 적합한 방식은 진공 환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답은 1번.